네, 저는 이제 5주차 발제 맡은 김도윤이고요. 이제 5주차 논문은 이렇게 뭐 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좀 확실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조금 나눠서 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자가 로티가 상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가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가 하버마스의 입장을 조금 소개하면서 하버마스가 로티에게 제기한 비판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짤막하게 3페이지 정도로 저자 본인의 로티 비판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1. 로티는 상대주의자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저자는 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로티 철학을 돌이켜본다. 저자에 따르면 로티는 상대주의자라는 딱지에 대해 중대한 태도 변화를 겪었다. 초기 로티. 초기부터 로티는 실제론자, 이성 중심주의자들로부터 상대주의라는 딱지를 부여받았다. 그것에서 탈피하기 위해 상대주의자와 자신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힌다. 그러니까 로티가 밝힌다. 그에 따르면 통상 사람들이 다음 에세 입장을 모두 다 상대주의 철학이라고 부른다. 첫째, 모든 믿음은 다른 것들만큼 좋은 믿음이다. 둘째, 참, 진리를 참으로 정초하는 많은 과정들이 존재하기래. 참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모호한 용어이다. 셋째, 주어진 공동체 내에서 운영되는 지속적 건전한 지식 습득 과정을 위한 친숙한 과정들에 대한 기술을 빼놓고는 참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로티는 셋 중에서 자신은 세 번째 것을 취한다고 밝힌다. 문제가 되는 세 번째 입장을 좀 더 쉽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프래그머티스트에게 있어 참과 합리성은 오직 그가 속한 그룹과 연대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실제론자나 이성중심주의자들처럼 객관적 지식은 모든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로티에 따르면 프래그머티즘에게 상대주의라는 딱지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러하다. 라는 긍정적 의미의 이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지식과 의견, 잘 대응된 진리와 잘 정당화된 믿음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진리 이론을 펼칠 뿐 어떤 종류의 긍정적인 상대적 진리 이론을 펼치지 않는다. 한편 로티의 입장이 변호되기 위해서는 즉 공동체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서는 많은 대상에 대한 합의와 참과 거짓의 구별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형이상학적 혹은 인식론적인 기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보편적 진리 혹은 대문짝 참 없이 윤리적 기초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간들의 협력,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무언가를 참 또는 거짓으로 확고히 나눠줄 수 있는 표준으로 재일 수 있는 무언가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와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기 로티. 후기에 들어 로티는 상대주의를 네 가지로 재정의한다. 그 중 하나로 우리의 일시적인 욕구와 이해의 덧없는 산물을 판단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불변하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플라톤적 철학 프로젝트와 진리 이론에 반대하는 자가 제시된다. 쉽게 말해 토대주의, 진리 정합론, 참은 발견되거나 찾아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반대하는 자들은 상대주의자들에 속한다. 후기로티가 바로 딱 상기에 설명한 부류에 속한다. 그에게 있어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발명되는 것이다. 이때 거짓말쟁이 역설의 문제처럼 로티식의 진리 이론을 어떻게 정당화 혹은 토대 지을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 제기는 여전히 플라톤적으로 고무된 철학관을 받아들일 때에야만 정당화된다. 로티가 문제 삼고 있는 바로 그 진리 이론의 근거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위 비판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맥락에서 로티 본인은 자기 자신을 반이원론자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반이원론자란 단순히 이원론적 대립 전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체와 객체, 정초된 것과 만들어진 것,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실제와 현상 등 전통 플라톤적 구분들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위 같은 진리 이론에 근거하여 로티는 이제 세계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반플라톤적인
다윈주의적 담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직선적인 논증이 아닌 단계적인 설득으로 철학의 관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 진리 주장은 오직 유용성, 기능과 목적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적인 세계 이해 방식이 예전에는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룰 문제가 달라졌기에 그러한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대상 X에 대한 어떤 기술이 X를 온전한 모습 그대로 반영하고 있냐고 질문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질문은 경쟁하는 기술, X에 대한 기술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목적 성취에 더 유용한가이다. 두 번째는 하버마스의 로티 비판인데요. 하버마스는 로티의 철학적 기획을 플라톤주의, 즉 신의 관점, 그리고 이성, 비이성의 이분법 등을 도입하는 그런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 사이의 변증법 과정, 그러니까 대립 중 일부로 파악한다. 그런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로티의 대응이 여타의 반플라톤주의자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예를 들어 데리다의 해체주의 전략은 형이상학 자체에 의해 주어지는 형이상학 비판을 통해, 그러니까 철학 내에 오롯이 머무르면서 플라톤주의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다른 방식인 동화주의 전략은 자신의 지평을 적 혹은 전통에 대항하여 넓히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방식으로 극복을 시도한다. 로티의 경우 위 두 전략과 달리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의 대립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즉 둘 간의 대립이 허구라고 폭로하며 대립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한다. 이런 의미에서 로티의 전략은 플라톤 전통 내에 머무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휘의 명령을 통하여 그 대립을 끝내버리는 방식이라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하버마스는 리오따르를 비롯한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에게 비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티도 수행적 모순을 겪고 있다고 비판한다. 리오따르의 경우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항하여 자신만의 언어 게임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가 이론을 제시한 이상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논쟁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적이라고 지적받았다. 리오따르에게 가해진 것과 똑같은 방식의 비판이 로티에게 적용될 수 있다. 아, 하버마스와 우리가 형이상학적 플라톤주의적 주장에 아직도 목매고 있다고 주장하는 로티는 자신 입장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가? 하버마스에 따르면 로티는 새로운 어휘와 같은 순전히 레토릭적인 장치 따위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로티의 이론은 별로 새롭지도 않고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지도 않는다. 만일 그의 이론이 다윈주의라는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한다면 여전히 해당 과학 이론을, 그러니까 다윈주의를 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타당성 주장을 상환해야만, 즉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더해 하버마스는 새로운 어휘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는 로티의 기획에 대해 세 가지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첫째, 로티는 반플라톤주의적 담론, 즉 새로운 어휘가 추가적인 정당화를 거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사람들의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만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플라톤주의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세계를 지배했고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 삶 속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반플라톤적인 방식, 그러니까 로티가 말하는 방식의 삶을 따라야만 하는 것. 둘째, 로티는 X is true와 이제 X is justifiable, held to be true 사이의 구분을 없애며 참, 보, 어, 참을 보증된 주장 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리 이론에 따르면 참된 주장을 정당화하는 비선언적 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여기의 어느 공동체 내에서만 주장은 정당화되어 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이론적 작업에 따르면 로티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장에 대한 이상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곧 지금 여기를 벗어난 이상화된 공중을 전제해야만 우리는 주장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로티는 인식론적인 이유가 아닌 유용성을 매개로 우리가 어떤 것을 참이라고 여기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로티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어떤 명제가 다른 진리 주장 또는 실제 사실과 잘 부합하기 때문에 참이라고 여기는 뜻하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로트의 주장은 언어의 세계 개연적 기능과 내적인 학습 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놓치고 있기에 개진된 것이다. 3. 저자의 로티 비판. 저자는 사실상 하버마스 로티 논쟁에서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준다. 그가 보기에는 하버마스의 평가대로 로티의 전략은 사회 다윈주의의 재단장한 버전일 뿐이고 수행적으로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통해서 로티를 비판한다. 첫째, 로티는 가다머의 입을 빌려 자신 입장을 전개한다. 자연과학이 비역사적인 의미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가다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둘 다 역사적으로 위치 지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직접 탐구의 목적인 지식과 진리가 단순히 포기되어야만 한다. 라는 주장은 가다머의 입장을 오용한 것이다. 가다머는 단지 자연과학이 여타의 과학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짚고 싶었던 것뿐이다. 둘째, 로티는 자신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모든 지식의 모든 지식을 목적 유용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로티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인종차별에 관한 지식이 문제가 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유용하다는 것인가? 이렇게 로티의 입장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상화 과정을 상정하는 하버마스 입장이 옳다고 여기는데 그것을 없애려는 로티의 입장을 따르면 규제적 이념의 역할을 할 무엇인가가 없어지기에 국제적인 도덕 질서 수립이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후사인과 같은 폭군의 행위를 규제할 국제법이나 위원회 등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로티의 전체적인 지적인 성향은 지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빈곤하다. 여기까지가 제 논문의 요약이었고요. 크게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저자가 가다머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그 로티가 그것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잘못 쓰고 있다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다머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당한 비판인지 어,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자가 이제 하버마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크게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403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인데 저자는 404쪽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로티 입장 변화를 논하면서 하버마스와 로티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논문 전체에서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었어 가지고 혹시 맥락을 짚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논문 전체 구도도 조금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부분, 로티는 상대주의자인가? 이 부분, 이 두 번째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완전 좀 별개의 논문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가지고 좀 구성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제 오늘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해석학 전공이고 가다머를 공부한 입장이니까 여기를 해서는 로티가 가다머를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비판이긴 하거든요. 아,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이 제기돼서 약간 좀 심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다머가 그 자연과학적인 지식조차도 이해의 역사성,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걸 이해의 역사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연과학적인 지식조차도 이해의 역사성에 중독된다고 강조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다머가 노티처럼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사이에 그 구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탐구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게 흔히 로티에 제기되는 비판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가다머의 유명한 부분 중에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이다라는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이다. 이게 독일어로 하면 Sein das Verstanden werden kann ist Sprache.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존재는 곧 언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네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존재는 곧 언어이다. 그런데 그 존재라는 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존재 중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만 언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인한 다음에 점을 찍고
das Verstanden werden kann 하고 다시 점을 찍고 아, ist Sprache라고 하면은 sein ist Sprache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는 언어이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점을 없애버리고 sein das Verstanden werden kann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존재 중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만 있는데 그것은 언어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로티는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존재는 언어인데 그 존재라는 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근데 이제 브라이스 닥터 하우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김창래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가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좀 너무 조금 이게 논쟁이 사실 여러 가지 층위가 있거든요. 가다모 안에서 저는 이게 결판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가다모조차도 그 구절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진리의 방법 제3권에 나오는 구절인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거든요. 나도 이걸 쓸 당시에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방적으로 이게 로티가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여론은 로티식의 가담어 해석이 틀렸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로티식의 가담어 해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티가 딱 그 자인다스 페스칸덴 베르덴 카니스트 정확히 이거 가지고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언어이다라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가다모를 분석 철학자의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이 진짜 훌륭해요. 근데 그리고 그 철학과 자연의 거울 뒤편에도 보면 가다머의 해석학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진짜 훌륭해요. 저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철학적 해석학에 대한 입문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두 로티의 가다머 해설을 진짜 권해주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해설인데, 설령 여기 안에 아주 세부적인 좀 그 주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근본적으로 가다머의 입장하고 다르다, 가다머의 입장하고 뭐 결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저자가 이 가다머 얘기를 끝내면서 사실 두 번째 비판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 가다머 얘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티가 뭐 가다모를 뭐 조금 아니면 더 많이 오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로티 철학 전체가 무너질 만한 그런 뭐 문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도자 말대로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로티 철학 전체에서 좀 중요한 문제인가요? 사실 로티가 가다머를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고 가다머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다머 자체가 로티의 어떤 철학적인 근거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굳이 로티가 사용하는 철학적인 어떤 자기 이론 배경은 비트겐슈타인이나 셀라스나 콰인이나 데이비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콰인과 듀이 이렇게가 자기 이론적 배경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규범과 인과성에 대한 규범성과 인과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증이 사실 로피가 핵심적으로 자기 실용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거들인데, 가담은 사실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좀 기업적이죠. 근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로키의 가다머 해석이 뭐 좀 엇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저는 이게 뭐 틀린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루티 가담에서 그렇게까지 엇나간 해석도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은 루틴 진짜 가담을 잘 해석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권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또 다른 분들 얘기할 거 계신 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403에서 404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의 구조인 것 같아요. 하버마스의 로티 비판을 소개를 하고 그에 대한 로티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다시 저자의 비판을 덧붙이는 과정인데, 지적하신 403, 404는 하버마스의 비판에 대한 로티 자신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봐야겠지만 네, 맞아요. 그 403쪽 보면 하단에서 그 하버마스가 쓴 글을 길게 인용하면서 저자가 In Lotis brief answer to this arguments라고 그 문단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걸 통해서 무엇을 정확히 말하고 싶었는지가 저는 이렇게 잘 안 와닿았어가지고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로키가 하버마스의 비판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이성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지식이라는 그런 관념들, 개념들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는다. 오히려 하버마스의 비판에 응답하면서 로키는 그런 합리성 같은 개념들을 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네네. 저도 예, 그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예, 그게 오히려 그게 아주 초창기에 로키가 보였던 면모와는 좀 다른 면모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로키는 하버마스가 제기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쌓.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도 초창기 로키의 주장하고 변화된 로키의 주장을 좀 대비를 시키면서 초창기 로키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뭐 지식이나 진리 같은 것들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발견과 어떤 형성, 만들어진 뭐 이런 것들을 대조를 시켰는데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나다 보니까 로키 무 주장의 근거는 뭐냐라는 이제 타당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되고 그 비판을 로키가 설득력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발견과 어떤 발명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그냥 폐기하는 방향으로 자기 입장을 수정했다라는 이렇게 논의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명과 발견 중에서 발견이 아니라 발명의 강조점을 찍는 입장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키 너의 주장의 정당성은 무엇이냐 너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 비판이 주변에서 제기가 됐고 로키가 이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발명 발견 이분법 자체를 그 용어 부분 이분법적인 구도 부분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자기 입장을 다시 짰다라는 이런 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로키가 다시 반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하버마스의 비판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간 게 저자의 글 구성 흐름이거든요. 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그 뭐야 김경만 선생님이랑 이 이번 논문 저자의 입장이 꽤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논문에서는 하버마스의 입장이 옳아서 이상화 과정, 이상화된 공중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걸 되게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김경환 선생님은 완전 좀 반대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논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마음을 굳히셨는지, 어느 쪽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세미나가 좀 어떤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좀 궁금을 하거든요. 그 사실 이 저자의 핵심 비판은 로키는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조차도 일종의 논증이라는 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가 지적한 핵심적인 비판이잖아요. 그리고 로키가 논증, 정당화라는 전통적인 철학과 전통적인 현대학의 개념들을 거부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논증이나 정당화에 다시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수행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게 이 저자가 지적한 핵심적인 비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로키가 답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하버마스의 진리와 정당화라는 그 논문에 대한 로키의 답변, 응답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게 로키 스피키라는 랜덤 편집한 논문집 안에 들어있거든요. 하버마스 그 바로 다음에. 근데 거기서 로키가 하는 주장은 딱 김경만 교수님이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타당성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너와 공유하고 있는 타당성에만 의존하면 될 뿐이다. 이게 딱 로키가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랑 반대되는 철학적 입장을 지닌 대학원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 공동체가 동의할 만한 논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난 그 대학원생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에서 그 대학원생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증을 제시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게 로티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로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비유를 들자면, 이건 마치 내가 특정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내가 짱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온 세계에서 짱을 먹어야 되는 필요는 없다라는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나는 그냥 특정한 마을에서 그냥 1등 하면 되고 짱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짱 먹었다는 사실이 내, 내 힘이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짱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라는 걸 보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한 대학원생을 설득시켰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까지 보증하진 않는다.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비약이다. 근데 하버마스, 너는 그런 비약을 저지르고 있다. 왜 내가 너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증을 고안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유티가 딱 지적하는 바이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로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저자는 지금 노티는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혹은 노티는 논증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모든 자기 노티 비판을 쌓아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노티는 분명히 논증을 제시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노티의 수제자인 로버트 브랜덤이 그걸 지적을 하거든요. 노티의 논증은 뭐냐? 표상주의라는 게 틀렸다. 왜 틀렸냐? 표상주의가 전제하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세계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 전제하는 표상이라는 개념 안에는 규범성과 인과성이 혼동되어 있다. 규범성이라는 건 언어 내적인 관계에서 성립하는 그 질서이고, 인과성이라는 건 언어 외적인 물리적 관계에서 성립하는 질서인데, 표상 개념은 규범성과 인과성을 혼동한 결과이다. 이게 로티가 주장하는 논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로티에게서 논증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로티는 귀유법적 논증을 제시하는 거죠. 야, 전통적인 형이사학이 표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네? 근데 표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면 전통적인 형이사학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이사학은 틀렸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로티의 논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저자는 여기서 그걸 데리다의 해체적 논증하고 구분지었지만, 로티 입장은 구분지었지만, 저는 그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데리다의 해체적 논증이나 로티의 그 표상주의 비판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논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 논문 읽으면서 우리가 이 4주 동안 읽었던 이제 얘기들, 그러니까 하버마스에 대해서 로티가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재비판하는 이런 논증, 일련의 논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논증의 그 논문 같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봐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저자가 로티를 제대로 안 읽었거나, 아니면 이미 그러니까 로티가 반박했던 거를 여전히 그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하버마스의 입장에 경도되어 가지고 로티를 거의 틀렸다고 전제해놓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유용하다는 것이냐, 이 문제도 사실 로티에 대한 좋은 지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로티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그 유용한 어떤 법 제도나 같은 거 못 만드니까 그런 허상에 빠져 있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로티 입장이 어떻게 철회돼야 되거나 약화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로티한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너의 주장대로라면 결국에는 나치즘의 인종 혐오 같은 것들도 유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유용성의 관점에서 비판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비판이 될 수 있을까? 너의 입장이 뭐 틀린 건 아닐지는 몰라도, 설령 틀린 건 아닐지는 몰라도, 현실의 어떤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정도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딱 그 지점에서 정말 동의해요. 그래서 어, 아마 이 얘기랑 좀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 그 하버마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저자가, 아니, 플라톤주의가 우리 세계를 잘 지배했고 그게 잘 작동하고 있는데 왜 그거 작동하는 거 버려야 돼? 라는 게 아까 얘기랑 잘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상적 공중, 그런 거 전제해야지 오히려 그런 뭐 나치나 그런 걸 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더
현실 이 어떤 법 제도상에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면 거기서 로티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또 수용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논문 쭉 읽으면서 요게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거기도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트가 롤즈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죠. 사실 롤즈가 흔히 자유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철학자이고 로티가 싫어하는 칸트 전통에 놓여있는 철학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로티는 칸트는 되게 싫어하고 하면서도 롤즈는 또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롤즈가 제시했던 게 딱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주의 전통 안에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 그 상황이 뭐냐? 무지의 제일 뒤편이라는 걸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적인 상황에서 원초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계획할 수 있고 그때 나오는 결과들이 모든 사람에게 불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정의의 원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칸트적이고 굉장히 로티가 싫어할 만한 그 아이디어고 어떤 의미에서 하버마스의 아이디어에 진짜 극한까지 가까운 건데 로티가 그거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제 긍정하고 있다는 게 좀 이제 좀 약간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비판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유용한 어떤 정치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칸트주의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유용한 정치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로티 너는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여야겠네?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저자가 반드시 좀 로티를 뭐 잘못 읽었다거나 아니면은 이 저자가 제기하는 비판들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로티를 이해해야 좀 더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길을 잘 닦아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저자의 입장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 저자가 하나 분명하게 보여준 건 이 로티 하버마스 논쟁에서 쟁점은 로티가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느냐 빠져 있지 않느냐이다. 그러니까 정당화나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정당성 혹은 보편 타당한 진리 개념 같은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로티 자신의 주장이 또 다른 별도의 논증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하는지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지가 이제 이 논쟁의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걸 저자가 잘 지적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점에서 로티 본인이 좀 헷갈려요. 로티 본인 한편에서는 아까 브랜덤이 지적한 것처럼 로티도 분명히 논증을 사용하거든요. 셀라스가 제시했던 소요의 신화 비판이라던가 화인이 제시했던 경험주의의 두 도그마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데이비슨이 제시했던 도식 내용 이분법에 대한 경험주의 세 번째 도그마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로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그거는 진짜 분석 철학의 고전적인 논증들이거든요. 그거를 수용해서 표상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논증 같은 거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나는 논증 같은 거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로티의 철학 안에서 가다듬어져야 될 부분이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로티가 논증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적극적인 논증을 제시하는 것은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적극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 위에서 어떤 적극적인 형이사적 논증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은 물론 로티한테서 배제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증 일반 특히 셀라스나 파인이나 데이비슨이 사용했던 귀유법적 논증 상대방의 전제로부터 출발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무너뜨리는 귀유법적 논증까지 로티가 거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로티가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또 오늘 참여하신 다른 분들 말씀하고 싶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마이크 열어가지고 어, 이제 그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 한번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은 롤스 자신의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신의 철학과 칸트 철학을 상당히 구분합니다. 실제로 정치적 자유주의 개정판에서 칸트주의적인 구절 대부분을 지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사실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유성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하버마스 롤스 굉장히 칸트주의적 그 계열에 있는 어떤 윤리학, 정치학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게 실제로 그게 그렇게 통용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롤스 자신이 그걸 지웠다니까 되게 좀 음, 흥미롭긴 하네요. 근데 그게 지운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지워지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롤즈의 입장을 칸트적이다, 칸트적이지 않다 이런 걸 구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칸트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칸트가 제시한 게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원칙을 그 발견하는 거. 이게 사실 칸트의 관심이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정업명령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 아니,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이 원칙이 모든 상황에서 보편타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없으니까 이건 이성적인 원칙이 아니고 이성의 명령이 아니고 정업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배제되는 건데 만약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원칙을 찾는 그 과정으로서 롤즈의 철학을 이해해 본다면은 칸트적인 면모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을 그 발견하기 위한 장치, 작업이고 그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어떤 그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맥락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 원칙으로 제시되는 거니까 굉장히 칸트적인 아이디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롤즈가 그 어떤 점에서 칸트를 비판했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모든 철학자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요즘에 후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선언도 사실 되게 칸트적이거든요. 근데 후설을 본인은 자기가 칸트적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칸트는 뭐 현상 비편의 뭐 사물 자체를 자꾸 상정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없이 현상에만 주목한다면서 어떻게든 방식으로 자기가 칸트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뭐지 그 인식의 트랜센덴탈 컨디션, 그러니까 초월론적인 조건 혹은 선언적인 조건을 찾으려는 그 작업은 어떻게 해도 칸트적인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사람마다 자기를 어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그 김상현 선생님이 또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 제가 볼 때 롤스는 입헌민주 정체에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했지 그렇지 못한 정치적 배경에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롤스가 제시하는 자신의 정의관은 입헌민주정 거기서만 이제 보편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 그 외에 이제 그 정치 체제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게 올바르게 작동도 안 되고 뭐 그런 음,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같아요. 아니, 논문 또 읽으면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로티의 1989년 논문 책을 길게 인용하면서 연대에 대해서 연대가 언제 가장 강하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왜 우리 하버마스 논쟁이랑 그렇게 큰 관계되지 않는 거에서 처음 본 구절이었는데 그때 이 로티가 말하는 게 연대가 가장 세지는 게 그 내가 우리 중에 속해 있다. 뭐 그때 세진다 이런 구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제 목표가 이제 정통 정치나 그런 거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제 하버마스와 롤스류의 정치 철학을 거부하는 이상 이제 무슨 무패나 니체주의적인 쪽이랑 연결될 여지가 많긴 하겠지만 원 오브 어스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좀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무패랑 로티랑 어떤 작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둘이서.
그런 점이 또 우연찮게 발견한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그 상탈미스테랑 로티 작업 그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실제로 로티가 정치 철학자들하고 작업을 한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돼 있을 거예요. 그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었나? 그 사람 논문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또 혹시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없으신가요? 아, 저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샹탈 모페, 급진적 민주주의랑 그 로티가 많이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했었나요? 아니, 많이 한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논문집 같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음, 아, 근데 저는 읽으면서 제가 둘이 같이 한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페가 제가 기억하기로 급진적 민주주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같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약간 뭐라고 경쟁은 아닌데 근데 그 경쟁이랑 비슷한 개념 있잖아요. 약간 네, 경합. 경합? 아 맞아 맞아요. 경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 경합을 하는 과정으로 가야만 로티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정치적인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까 막 그 로띠가 상대주의자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저는 사실 로띠가 상대주의자로 보이거든요 계속. 그리고 저도 그렇게 비판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전부터 이거 뭐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철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 근데 로띠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 로띠가 뭐 파급력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근데 로띠처럼 얘기해버리는 순간 그 철학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솔직히 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면지 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로티 아이디어를 추구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지향해온 철학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축소돼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로티 같은 계열들은 철학의 종말을 얘기하는 쪽에 속해 있고 로티는 그래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문학 비평으로 그 나아가야 된다. 아니면 다른 의미로 철학이 문학 비평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 찾아보니까 책 이름이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이라는 논문인데, 무페, 사이먼 크리чл리, 데리다, 그 라클로우랑 그리고 로티 이렇게 참여해서 만든 논문집이네요. 제가 그 링크를 그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아주 1급 네임드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제가 아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그 네.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서라고 해서 아, 네,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론과 논쟁들이라는 이 논문집이 있거든요. 그 네, 네. 그린비에서 번역돼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주디스 버틀러, 그다음에 아이리스 메리언 영, 그다음에 이 논문집의 주인공인 낸시 프레이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리처드 로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티가 막 버틀러 비판하거나 영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큰 이런 점에서 로티는 폭이 참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철학적인 논의를 넘어서 정치 철학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무슨 책이에요? 그거 알려주세요. 아니, 저도 제가 사실 읽으면서 이거, 약간 주디스 버틀러랑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저 못 찾았는데, 이거 혹시 책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링크 네, 보내놨습니다, 선생님.
네,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서 낸시 불평등과 프레이저. 폭을 네, 넘나요? 네, 그 네, 제가 그 채팅창에 두 책 다 링크 떠났습니다. 어.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이게 다른 분들이 여기, 왜냐면 저는 이쪽에 그 관심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 그 로티의 논의를 계속 읽으면서 사실 약간 요즘에 페미니즘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게 뭐랄까 비슷한데 이게 얼마나 됐는지 차용이 되고 막 서로 영향받고 막 이랬는지가 제가 확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데 그 혹시 그거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로티가 버틀러를 혹시 어떻게 비판을 하나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버틀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론적인 논의에 천착하고 있다라는 게 노트의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버틀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제 젠더 트러블 같은 데서 이 젠더랑 섹슈얼리티 구분을 없애는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가 로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그 이론적인 논의들이고 그런 이론적인 논의들이 실제 현실의 어떤 변화나 번역을 추구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아마 로티의 지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꿀팁이네, 이거. 아, 왜냐면 저는 사실 로띠 읽으면서 로띠야말로 저는 너무 이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론적인 차원 아닌가. 근데 사실 이런 계열에서 지금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한 이론들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너무 막 좀 너무 해체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진짜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주디스 버틀러 같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로티가 말하는 식의 작은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데서 사실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뭐 그 속에 나만 뭔가 의미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약간 조금 더 작은 공동체? 작은 사회망인 뭐 이렇게 젠더적인 사회들 속에서 막 이렇게 옛날에는 뭐 90년대 이렇게 뭐 옛날에 그 무슨 LGBTQ 이런 사람들만 알던 용어들이 막 이게 막 이제 사회에 막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혹시 로띠가 의도한 것인가? 아니면 로띠가 이걸 비판을 하고 싶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아마 오늘 얘기 나온 두 책 읽어보시면 관심사에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 첫 번째 책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요. 지금 제가 무패 관련해서 논문도 지금 써서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음, 무패, 니체, 로티 이렇게 셋이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걸 좀 연구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음. 혹시 말씀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근데 그 세미나 관련해서는 아니고, 방금 그 얘기 나온 거와 관련된 건데, 제가 무패 관련해서는 책을 거의 못 읽었어요. 네네. 무패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대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로티는 어떻게 보면 롤스의 정치 철학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로티가 무패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무패와 롤스는 상당히 대조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무패를 잘 모르지만, 롤스는 아주 포괄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교리들이 양립할 수 없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사실이라고 봤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성에 따라서 그 각자의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 흔히 말하면 종교적인 교리나 수학적인 교리나 도덕적인 교리가 다 그러니까 양립 가능할 정도로 합당하지만 양립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대조되지만 하지만 합당한 그런 교리가 존재한다고 봤어요. 근데 그 제가 볼 때 샹탈 모페도 이 구도를 받아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롤스의 문제의식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양립할 수 없는 이 교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이제 한 사회를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가 이제 그 롤스의 문제의식인데 전 무패도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무패의 롤스는 여기서 공통적인 정치관에 따라서 이 앙정화를 이룬다는 게 이제 롤스의 해결책인데 우펜이 아마도 이걸 비판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그 12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오히려
방금 말했던 경합이란 개념이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 무패 잘 몰라요. 무패는 무패랑 롤스 하버마스 그러니까 대립하는 결정적 지점은 그 롤스랑 하버마스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집단 간의 갈등 같은 것을 아니면 신념 사이의 갈등을 없애야 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없애야지 어떤 평화가 오고 좋은 정치 체제, 좋은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보는데 무패는 오히려 그런 게 민주주의 사회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더 그 어떤 대립하는 정치 체제나 신념들 사이의 대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그 대립이 이 사회를 파괴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어떤 어, 그런 식의 어떤 경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패가 딱 전형적으로 롤스랑 하버마스를 그 칸트주의자라고 비판을 해요. 쟤네 말도 안 되는 거 상정하고 있고 완전히 저 니네들 말대로 하면 그냥 이 민주주의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 갈등이 있는 것 그거의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아, 이제 왜 그 칸트주의와 럴스를 칸트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좀 알겠네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롤스는 전혀 칸트주의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칸트의 아이디어를 많이 빌린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칸트주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그거였어요. 어쨌든 샹탈 무페는 롤스를 이 경합하는 여러 도리들이 싸우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의 정치관으로 이제 그걸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정말 재밌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롤스의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보면 절대 이 경합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의관이라는 걸 한 게 해가지고 제도 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합의라는 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롤스가 정의관을 제시했지만 좀 무패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제가 뭐, 조금 이어서 말하자면 무패랑 로티랑 이어질 수 있는 구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둘 다 그 하버마스가 말하는 어떤 보편합리성을 완전히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둘 다 이론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어떤 실천적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샹탈 모페의 초기 저작은 완전히 철학적인데 후기 저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양반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얘기가 거의 없고 자기가 젊은 날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입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옛날에는 이제 젠더 문제였다가 요새는 이제 뭐 녹색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로티나 전탈모페나 둘 다 어떤 철학 문제의 한계, 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고 결국엔 이거 철학을 조금 베이스로 한 다음에 완전히 이런 사회공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론보다는 어떤 정동 같은 것, 그다음에 어, 지금 우리의 공동체, 어떤 보편화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의 정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한다는 점에서 되게 가까운 그런 철학 같습니다. 그 정동이라는 개념은 많이 듣긴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로티도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이성이나 합리성 그게 어떤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 다 허망이다. 물론 이성이 우리의 지금 현실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추동하거나 그다음에 결국엔 그것을 그런 사회 변혁을 완성시키는 거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어떤 만든 그런 결과물들이다라는 것 같아요. 무패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이론이나 이성? 오케이, 다 더 도우면 되지. 하지만 결국엔 핵심을 관통하는 거는 정동이고 그 정동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을 이뤄서 그
결과물이 진짜로 우리 사회를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동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특정한 가치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가치라고 봐도 될까요? 그 어, 공동체가 하나의 가지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공동체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속한다고 느끼는 그것을 바로 정동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무패가 그 경합이라는 걸 어느 정도 그 허용해야지 이 사회가 오히려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 경합이라는 걸 어느 정도 허용할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같은 건 좀 되지 않아요? 네,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가 저는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논문에 그거라 취지를 써서 냈습니다. 아하. 아, 그러면 그게 너무 이론적이어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너무 아니, 현실, 이론적으로도 틀렸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아,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페랑 롤스도 결국 대입할 이유가 없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방향성만 다른 것 같아요. 제 시선으로는 그냥. 왜냐면, 전 무패가 롤스를 비판하는 게 오히려 롤스 분명히 동의할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롤스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였고. 다만, 이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입장들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의 다른 방법만 제시했을 뿐, 결국 구도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란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궁금해져가지고 제임스 들어가가지고 논문 심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봤는데 지금 총평 대기 상태네요. 혹시 다시 돌아가서 이 논문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거는 약간 논문하고 직접적인 상관없는데 읽으면서 좀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거. 아까 지적하신 게 있어요. 로티 첫 번째 로티에 대한 이 세 가지 비판 중에 첫 번째 비판. 플라톤주의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세계를 지배했는데, 아까 화면에 있었거든요. 우리 플라톤주의가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 세계를 지배했고 대부분 삶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유용한 거 아니냐? 로티 왜 너의 그 반플라톤적인 삶에 도대체 어떻게 하니? 딱 이런 식의 관점에서 그 제시되는 기독교 정치 철학이 이제 존 밀뱅크라는 사람의 극진 정통주의라는 신학이거든요. 기독교가 2,500년, 2,000년 동안 교회를 만들고 그 사회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세대보다 이게 훨씬 더 오래 지속됐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정치 세대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파생된 아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 신학이야말로 진짜 학문의 여왕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존 밀뱅크라는 영국 철학자인데 저는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읽으면서. 저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로티의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그 플라톤주의적인 게 오히려 우리 진리를 탐구하는데 방해만 됐다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장하석 교수님이 이번에 그 2022년에 그 리얼리즘 for 리얼리스틱 피플이었나? 그 책이나 아니면 그 장하석 교수님의 여러 그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뭐 인벤팅 템퍼처나 아니면 This Water H2오나 이런 책들이 오히려 그 로티가 말하는 여러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이나 탐구 정신이 오히려 과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봐서 그런 플라톤주의적인 게 과학에 전혀 도움이 오히려 방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라고 약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논문 저자한테.